콘크리트이긴 한데. 이번에는 이제 아까는 사실은 목재의 좀 뭐 좋은 점 뭐 이런 걸 얘기했다 그러면은 좀 이번 시간에는 좀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21세기 오면서 전 세계가 지금 요 기후변화 대응해서 요새 뭐 탄소 중립 뭐 이런 얘기 뭐 들어보셨을 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 하시는 업무 중에 뭐 기후변화 대응, 탄소 중립 실현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업무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작년에 그 탄소 중립법이라고 하는 이제 가칭 그 법이 이제 작년에 제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금 전국에 있는 각 지자체 뭐 시군, 도, 시군까지 이제 조례를 다 이제 개정을 하고 있는 사례고, 제가 이제 조사해 봤더니 전라북도 뭐 전주시 같은 경우도 이미 거기 관련된 뭐 조례를 대응해서 그 이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뭐 산업별로 아무튼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감을 하자. 그래서 유엔하고 다 이제 그 각국이 이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지켜야 될 어떤 의무가 있는 사항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쭉 보면서 그 밑에 시간 관계상 밑에 지금 우리나라가 작년 이제 4월에 발표된 제1차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에 보면은 그 3번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데가 이제 산업 부문, 이제 공장이나 뭐 기업들에서 제품 제조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니까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건축 부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수송 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수송 부문은 이미 벌써 그 뭐 친환경 자동차, 뭐 전기 자동차에서 보조금도 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건축, 토목 이쪽 부분은 실제 그거에 대한 어떤 혜택이나 지원 제도가 지금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정부에서 이렇게 뭐 5년 동안 뭐 예산도 얼마 투입하고 뭐 녹색 성장 뭐 해서 뭐 무슨 위원회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그 외국의 이제 사례 보면은 이제 그 건축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그러니까 이미 선진국에서는 그럼 온실가스 절감을 가장 효과를 빨리 낼 수 있는 부분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내는 부분에서 줄이는 게 효과가 크다. 물론 이제 산업 부분은 줄일 수가 없죠. 공장이 뭐 돌아가야 되니까 기업을 문 닫으러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건축 분야에 눈을 돌려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그래서 그 뭐 이미 탄소 동화 작용은 다 뭐 아실 거고 그죠? 광합성을 해서 목재는 수목은 식물은 공기 중에 산소를 내보내고 자기 몸속에 탄소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목재 한 토막이 있으면은 그 무게의 50%가 탄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숯을 보면은 나무를 태워서 숯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숯이 나무에 있는 산소 수소를 없애고 탄소 덩어리를 흔히 이제 숯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탄소 덩어리가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의 그 IPCC에서 목재로 이런 자재를 그 상태로 쓰면은 탄소 저장 기간을 25년, 35년. 그 다음에 목재로 이제 종이도 나무에서 만들죠. 나무에서 만들어서 종이를 만들면은 2년을 탄소 저장 기간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는 내구 연한을 본 거죠. 종이는 한번 만들면 한 2년 정도면은 소모가 된다고 보고 그래서 그 35년간 탄소 저장 인정을 해주고,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저희가 제품 만들었던 어떤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건축 자재를 개발을 침협소를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국가에서 1세제곱미터, 1입방당 647kg의 탄소 저장이 됐다는 것을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게 그 건물은 이제 35년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용한 목재 양을 알면은 바로 탄소 저장량이 얼마 있다는 것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수입 목재는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나라에서도 다 탄소 중립 실현해야 되니까 이미 다 써먹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목재를 수입해 오면은 그 탄소 국경세, 뭐 탄소 거래세 하면서 그 탄소 그걸 사와야 됩니다. 미국에서 이미 한번 유엔에다 써먹기 때문에 그것 다 우리나라에서 한번 또 써먹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거기서 오게 되면은 저기를 빼요.
아까 저기 있으면 탄소 저장량이 647kg인데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올 때 이제 배로 싣고 오게 되면은 배가 수송해서 오는 동안에 배에서 들어간 에너지, 운반하는 과정에 들어간 그 양을 또 다 빼게 됩니다. 그럼 실제 탄소 저장 효과는 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지역 목재 이거를 쓰지 않은 게 전 세계 이제 흐름입니다. 자기네 나라 그 지역에서 난 나무를 갖고 집을 짓고 건축을 하고 가구를 만들어야 그게 바로 가장 효과가 이제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그렇게 선진국들은 법을 다 바꿔가지고 아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탄소 중립 얘기 나오기 전에 20세기에 치장만이라도 나무로 바꿔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탄소 중립 되면서 국가가 하는 건축물은 저렇게 이제 뭐 100% 목조화를 해라든지 그리고 눈에 많이 띄는 부분은 다 목재 마감재로 해라 이렇게 이제 그 법으로 개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 2021년 동경 올림픽 그 메인 스타디움이 처음에 콘크리트 건물로 설계가 돼서 공모해서 당선된 거를 일본에서는 설계 변경해서 목재로 그 메인 스타디움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한 2년 전에 우리나라 평창 올림픽을 하면서 평창 올림픽, 동계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을 우리나라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목조로 다 건축 설계가 돼서 선정이 됐어요. 그랬는데 반대가 심해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건축법에서 그걸 인정을 안 해줘가지고 목조 건축물을 우리는 다시 콘크리트로 설계 변경을 해서 콘크리트로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영국에서 보면은 뭐 의무화, 그러니까 그 지금 보면 프랑스 보시면 이제 그 마크롱 대통령이 아주 이렇게 의무화를 해서 못을 박아 놓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지자체 공무원들, 여기 혹시 공무원들 계시면 또 제가 시사하지만 이분들이 본인들이 하고 싶은데 저렇게 만들어줘서 그걸 면피할 수 있는 걸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조례는 다 만들어내 보면은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북도도 뭐 공공건축물 목재 이렇게 하면 목재 사용을 뭐 적극 장려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러기처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지 않는 한 누가 먼저 사실 바꾸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부나 지자체장들이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 유성구인가? 그 유성구는 그 구청장이 그러니까 시내 보면은 뭐 벤치라든지 뭐 파고라 뭐 이런 뭐 그 조경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국산 목재로 하야 한다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그걸 쓰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놓으면은 그 나중에 감사받고 뭐 이런 거 겁나가지고 누구도 먼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시작이 됐고 그래서 지금 외국에 벌써 스페인, 뭐 네덜란드 뭐 이렇게 해서 목조 건축물이 저렇게 높이가 수십 층짜리 목조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건축법 때문에 그게 불가능해. 우리 4층 이상을 건축법에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도 이제 바뀌어서 지금 대전에 국립산림복지진흥원에 이제 8층짜리 국내에서 최고층 목조 건축물이 올해 이제 10월 달에 이제 준공이 되고요. 이제 거기에도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한 제품이 그 마감 자재, 건축 자재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요 오른쪽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목조 건축이 가장 먼저 시작했던 그 캐나다 그 밴쿠버에 있는 브리티시 콜룸비아 대학 학생 기숙사거든요. 이게 18층입니다. 18층 높이가 이제 목조로 졌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건물을 질 때 저장된 이산화탄소 1753톤, 그 다음에 그 콘크리트 대비 에너지 절감한 게 679톤. 그래서 이 양이 그 캐나다의 국민 자동차 511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저장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또 하나가 이제 캐나다 222가구에서 1년 동안 배출하는 가스를 요 건물 하나가 저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8층짜리 짓는데 전체 공사 기간은 65일, 2달 정도 걸렸다. 우리나라에서 콘크리트 건물 저 18층 지려면은 적어도 한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조립식으로 벽 다 만들어서 착착착 쌓아갖는 구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거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건축물이거든요. 85층짜리 호텔입니다.
이미 저렇게 했을 때 탄소 저장 절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서 우리 뭐 플라스틱, 금속 가공하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제가 그만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저장한 거, 배출한 거 플러스 마이너스 중립을 실현하는데 좀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에 보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맨 밑에 보면 독일에는 짓는데 국내는 뭐 5층이 최고다. 뭐 왜 못 짓느냐. 뭐 뉴스에서 막 나오는데 저게 이제 뭐냐면 이제 국내는 법이 개정이 안 되니까 짓고 싶어도 이제 질 수 없는 그런 현실. 그리고 아직 거기 기반이나 인식이나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실 건축공학 하는 부분이 지난 한 30년 주로 철근 콘크리트에 집중적으로 사실 교육이나 이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그런 기반이 좀 약한 것도 지금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부족한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탄소 중립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목재를 쓰자 이렇게 이제 국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재 장점보다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목재로 건물 졌을 때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이 그 목재가 불에 잘 타는 그런 가연성, 연소성 문제. 그다음에 목재는 또 천연 유기물이기 때문에 썩는 문제가 있습니다. 곰팡이가 쓰고 썩는 문제.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 저런 이제 흰개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과거에 흰개미가 없다고 그랬는데 저 흰개미 문제. 그다음에 목재는 어떤 금속이나 플라스틱하고 다르게 목재는 직교 이방성 재료라고 합니다. 3방향별로 수축 팽창하는 비율이 현격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목재는 어쩔 수 없이 갈라지거나 휘거나 터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목재 재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목재가 어떻게 하면 갈라지지 않고 휘어지지 않고 터지지 않게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희는 이제 치수 안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재의 그런 치수 안정성 문제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다음에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표면에 우리가 뭐 니스 칠도 하고 페인트 칠도 하고 하는데 저런 단순히 그 표면에 도장을 해가지고는 우리가 한번 지면 50년, 100년을 봐야 되는데 과연 저런 도장했을 때 지금 몇 년까지 가겠느냐. 그래서 그 마감 처리 방법 문제 이런 게 이제 해결해야 될 어떤 중요한 핵심 과제로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죠 많이 아시는 것처럼 목재 첫 번째는 화재 문제 뭐 매일 뉴스 보면은 불 소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통계 보면은 우리나라에 1년에 화재가 그렇게 한 4만 건 이상 발생을 합니다. 매일 뉴스에는 다 안 났지만 근데 실제 화재가 가장 많이 되는 데가 주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의 화재 특징은 옛날에 비해서 건축 규모가 대형화되고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이 한번 나면은 피해가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화재 건수는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근데 피해 금액이나 재산적인 면에서는 뭐 훨씬 커지고 있어요. 한번 나면 이제 대형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화재 규격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건축물에서 저희가 해결해야 될 게 저런 층간소음 문제, 뭐 계속 뭐 뉴스에 보시니까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 공기질 문제, 그래서 이제 계속 뭐 이런 뉴스에 나오는 우리 사회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할 때는 저런 문제도 이제 해결을 같이 해야 되고요. 또 이런 실내 곰팡이, 실내 공기질 문제. 그래서 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뭐 굉장히 유명한 뭐 대통령 뭐 훈장에 무슨 금탑 무슨 산업훈장에 막 이거 받았던 어떤 회사가 서울 김포 신도시의 아파트에 납품을 다 가구를 납품했는데 그냥 곰팡이가 다 저렇게 쓸어 있는 게 지금 뉴스에 그냥 나와가지고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개 기업이 힘드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주도 몇 년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에코시티 뭐 제일 고급 아파트 중에 하나 같은데 거기서 건축 자재에서 라돈 방출 나왔다고 뭐 뉴스에 나오고 뭐 이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자에서 나오는 그 방사성 문제도 또 중요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건 포항 지진 났을 때 그 건물 외벽 맨 왼쪽이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실내 벽에 이제 우리 타일 같이 이제 보통 이제 화강 돌 같은 걸로 마감을 하면서 돌 떨어진 거. 그다음에 맨 오른쪽이 이제 요겁니다. 천정에 텍스라고 하는 천정이 다 이제 밑에 다 추락을 했던 부분. 그러니까 진도 그때 4 정도 됐는데
자재가 저런 내진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법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점점 강화가 되고 있고 안전, 환경에 대한 거는 계속 점점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다 뭐 들어보니까 친환경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나라 의무화가 됐습니다. 친환경 건축자재 쓰는 게 이제 의무화가 돼서 지금 친환경 아닌 거는 뭐 이미 발을 못 붙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플러스된 게 이제 국토부에서는 거기다가 이제 기능성 건축자재라는 항목을 또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긴 뭐냐면은 기능성 건축자재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부에서 한 친환경은 이미 기본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추가로 그 흡착 그러면은 실내에 있는 그 유해 물질 포르말데하이드나 톨루엔이나 휘발성 유기화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마감재 그게 흡착이고요. 그 다음에 흡습 방석 습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자재 또 하나가 항균 자재 또 하나가 항곰팡이 자재 그래서 항곰팡이는 여름철을 대비한 거고요. 항균은 이제 겨울철을 대비한 마감재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지금 그 녹색 기술이라고 해서 지정을 해놨는데 저기에 등록된 제품이 현재까지 한 4개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뭐 법령에 이제 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해서 첨단 그린 주택 도시 저에너지 친환경 자재, 뭐 저탄소 친환경 건축 자재에서 이제 코드별로 해서 오른쪽이 그 성능 기준입니다. 저런 성능 기준, 그러니까 과거에는 나무로 쓰면은 아 목재인데 뭐 나무가 친환경 제품이니까 그냥 쓰면 되겠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목재를 쓰고 싶어도 저런 인증을 받고 성적서가 없으면은 공사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목재를 쓰고 싶어도 못 쓰게 막는 또 어떤 그런 제약 조건이 됩니다. 저 인증이 안 받은 거는 우리 관공서 같은 데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미 친환경 받은 인증서 갖고 가는데 나무회사 하는 사람들은 아니 나무인데 무슨 친환경 필요하나 이렇게 되지만 저기 있는 구체적인 시험 성적서를 확보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 받는 게 여기 계신 분도 혹시 뭐 인증 뭐 심사하시는 기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받아보신 분도 있지만 저런 거 하나 받는다는 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미 뭐 유럽의 학자가 미래의 건축 자재는 이렇게 S1부터 이제 S3로 가는데 이제 S1 단계가 산업화 단계입니다. 대기업이 시장을 리드하는 단계, 대량 생산 표준화 단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KS 단계. 그러니까 KS라는 거는 최고의 상품이 아니고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은 넘어야 된다는 그 미니멈 조건을 규정해 놓은 거지. KS 인증됐다고 해서 최고 제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최고 제품, 그러니까 그 대량 생산 산업화에서 지금 이제 그 친환경으로 우리가 20세기 말, 그럼 21세기 초반에 친환경이 이제 의무화가 돼서 지금은 이미 친환경 자리를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단계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뭐 우리나라도 법이 아까 그 기능성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시장은 저런 친환경 플러스 이제 기능성이 가야 될 시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친환경이 끝나는 단계, 안정화 좀 됐고 이제 기능성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가 우리 이제 건축 자재 소재 쪽에서는 이제 시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 뭐 친환경 관해서 우리나라 법이 그냥 옥상곡 하듯이 법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 이해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 많은데요. 그래서 그 보면 이제 가장 최근 게 이제 왼쪽에 있는 친환경 건축 자재, 아니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에 보면은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밑에 보면 평가 항목에 흡착, 흡방습 뭐 저런 4가지 기능 중 2가지 이상 성능을 가진 건축 자재로 시공을 한 주택 이렇게 이제 건축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음이라든지 뭐 실내 공기질이라든지 뭐 그 화재 안전 이런 게 지금 다 이제 그런 관련 법령에서 그 규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제품을 개발을 하고 상품화 사업화를 시키고자 해도 저런 법령 기준에 합격이 못 되면은 상품화 사업화 나가는 길이 정말 요원한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개발한 거를 하나씩 한 4가지 정도 소개를 할 건데 첫 번째 이제 불에 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법에 이제 뭐 방염, 난연, 준불염, 뭐 건축법에 보면은 그 뭐 건축자재 품질 인정 기준 해가지고 건축 자재를 쓰기 위해서는 불에 안 타는 화재 성능에 합격을 해야만 자재로 이제 쓸 수가 있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목재는 뭐 불에 타는 어떤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목재에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아무튼 어떻게 안 타느냐서 이제 어떤 약재를 개발을 해보고, 그럼 약재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안 타느냐. 그래서 이제 약재 처리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 이제 화재 실험을 합니다. 이제 불에 태워서 5분 동안 태웠더니 거기서 이제 열이 타면은 열이 나오니까 그 발생한 열 방출량이 8메가줄 이하면은 합격.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안 탔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여기 아무 처리도 안 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처리도 안 한 나무 태웠더니 열량이 한 50메가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8메가줄이 돼야 합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처리 방법을 달리 하면서 그랬더니 이렇게 정도 하니까 합격이 되더라. 그래서 난연, 그다음에 준불연도 8메가줄, 여기는 이제 합격이 되더라. 그래서 그 포인트점을 찾은 거죠. 얼마 이상 어떻게 처리하니까 요 범위 내에 들어가다. 그러니까 탔을 때 얘는 이제 10분간을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10분간 태웠을 때 열량이 8메가줄 이하가 되는 그 포인트점을 찾아서 그 이상 하면은 이제는 안 타겠다. 이제 그런 점을 하나 찾아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불에 타지 않는 거 시작한 지는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 남대문 이제 불 나고 나서부터 그 목재 전공한 사람이 그걸 했다 해서 이제 그때 2008년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이건 뭐 뉴스는 그냥 나왔던 넘어가고요.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는 화재 실험을 실제 불에다 안 태우고 그 전자레인지 같은 복사열에서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편이 가로 세로 10cm. 요게 일본의 규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거를 그대로 갖다가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학교나 그러니까 사무실에 요 10cm, 10cm 한 번 태울 때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5분, 10분 태우는데.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우리 같은 거 보면 나무가 시험편이 작으면은 불에 안 타게 처리하기도 쉬워요. 그거 갖고 시험하고서 불에 안 타는 기술 개발했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실제 우리 건축자재는 길이가 보통 8자, 2.4m, 그러면 2.4m 안에도 정말 약재 처리가 똑같이 됐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 이제 보통 실험할 때 실험실에서 요만한 거 갖다가 처리해가지고 했더니 안 타. 그럼 진짜 큰 것도 안 타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은 화재 실험 규격이 실제 목재를 가지고 실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의 그 화재 안전 시험 보면은 시험편 길이가 7.2m, 폭이 53cm. 그래서 실제 제품, 현장에 시공할 수 있는 목재 똑같은 거를 그대로 갖다 놓고 화재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화재 실험을 해서 그 화염이 번지는 지수, 화염 확산 지수하고 연기 발생 지수를 갖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화염 확산 지수가 25 이하일 때는 클래스 A, 75 이하일 때는 B, C에서 화재 안전 기준이 딱 3개 아주 심플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방염이라는 말이 있고 난연이 있고 준불연이 있고 그다음에 불연이 있고 그다음에 또 내화가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럼 미국에서 클래스 A면은 우리나라에 그럼 뭐 난연이냐 준불연이나 따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비교할 수 없는 게 요 10cm짜리 갖고 실험한 거하고 실제 큰 거 갖고 실제 불을 붙여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대쪽에 불을 붙여서 불이 어디까지 번져 나갔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얘가 불이 안 붙고 이제 끓음만 이제 불이 붙으면 여기도 다 타가지고 이제 제가 되는데 실제 이제 불이 안 붙고 이제 뒷면에 이제 끓음만 발생해서 화염 확산 지수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25 이하인데 이제 10이 돼서 이제 미국의 이제 클래스 A. 그러니까 미국에서 클래스 A면은 스프링클러가 없는 천정에도 설치할 수 있는 재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우리나라 이천 그 물류센터 화재하고 제천 뭐 사우나 화재 나서 인명피해가 컸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부랴부랴 법을 만들어서 작년에 법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실험할 시설 장소가 우리나라에 지금 2군데 있습니다. 작년에 만들어졌죠. 이제 작년에부터 법이 개정됐는데 실험할 때가 2군데밖에 없어요. 삼척에 하나, 그나마 이제 마찬가지 하나가 이제 군산에 그 해양기자재 시험연구원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예. 그게 마침 군산에 생겨서 저희가 군산 생기자마자 이제 첫 번째로 실험을 했는데 이제 뭐냐면은 얘가 또 이제 너무 과도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8m입니다. 그러니까 4층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4층 높이의 목재를 시공하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3.5m, 아니 4m, 4m 시공을 실체하고 이제 센서를 붙입니다. 센서를 2.5m 높이 또 2.5m 높이의 센서를 재료의 표면, 재료 속 가운데, 재료의 뒷면에 센서를 붙여서 여기서 불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불을 피워서 이 센서의 온도가, 그래서 이제 센서 번호가 1번부터 8번에서 쭉 해서 이제 센서가 외부, 내부 해서 측정을 해서 그 온도가 600도 이상 그리고 30초 이상 지속되면은 불합격이 됩니다. 아니면 타가지고 마감재가 추락을 해도 불합격. 이건 또 전 세계에서 우리만 또 너무 과도하게 갑자기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군산에 가서 이제 벽에다 똑같이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 자재를. 고가사대를 해서 이렇게 자재, 실제 재료 똑같은 거 시공을 하고 여기 이제 규격이 있어서 이제 불을 붙여서 태웁니다. 그래서 착화가 딱 시작돼서 이제 불이 500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실제 온도가 1000도까지 올라가 됩니다. 그래서 1000도까지 올라가면서 600도 이상이 올라가면 불합격. 600도가 돼서 30초 이상 지속되면 이제 불합격해서 거기서 시험이 종료가 되고 600도가 안 넘어가면 이제 끝까지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디까지 가나 이제 끝까지 얘가 이제 타면 제가 되면 없어지겠죠, 그죠? 타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꺼지죠, 그죠? 그래서 얘가 다 꺼질 때까지 꺼져서 제가 될 때까지 이제 실험을 했더니 실제 이제 불이 붙어서 재료가 추락되지 않고 이제 끓음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생기는 거를 이제 확인했는데요. 그래서 저 실험이 한 번 하는데 2,500만 원 들어갑니다. 30분 태워보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학원생들이랑 학부에 실험했던 사람들이 진짜 그 이제 불멍? 30분 불멍. 네, 2,500만 원 주고 불멍 한번 비싼 불멍 하고 왔다. 이제 좀 진짜 아쉽더라고. 가서 한 이틀 3일 전부터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도 센서가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외부에 했던 이제 온도입니다. 외부 온도 봤더니 가장 높이 올라간 게 한 868도까지 이제 센서 중에 이제 불 아마 가운데 딱 두 분이 들어요. 센서 번호 봤더니 그래서 올라갔는데 실제 이제 목재 온도는 지금 이제 600도가 넘은 건 없고요. 가장 한번 놀랐던 게 이제 센서 중에 한 요게 하나 측정이 됐고요. 그래서 600도 이상에서 30초 넘어가면 되는데 넘어가지 않고 전체적으로 사는데 목재 내부, 목재 뒷면은 최고로 올라간 게 120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목재의 어떤 단열성? 밖의 온도가 1000도 가까이 900도 올라가도 저게 이제 두께가 21mm입니다. 그러니까 21mm 재료만 해도 밖에가 그 정도 올라가도 안에는 온도가 적게 올라가. 그래서 봤더니 1분당 목재가 이제 그 내화라고 하는데 목재 이제 1000도 정도에서 태웠더니 저 난연체를 하게 되면 1분에 0.6mm 정도 탑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 소방차에서 끄는 시간을 우리가 계산해서 이제 건축 설계를 하면은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그 이제 붕괴가 되는 게 문제거든요. 집이 건물이 무너지고 추락하고 했을 때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목재는 저런 그 열 전도율이 굉장히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미국, 유럽 기준, 그다음에 일본하고 한국 똑같아요. 저렇게 이제 복사열로 실험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일본 그대로 이제 번역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이나 유럽은 실제 화염을 통해서 저렇게 이제 등급으로 해서 하는데 우리는 지금 막 난연, 준불연, 불연, 뭐 내화 뭐 그래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유럽이나 그 호주, 뉴질랜드 그 실험을 다 그 해본 결과 사실 우리나라에서 불이 안 타면은 외국 기준에서 불이 안 타야 정상이지 우리나라에서 안 타는데 미국에서는 탄다 그러면은 뭐 그건 말이 안 되니까 해봤더니 역시나 전체적으로 다 가장 높은 그 난연 등급을 확대할 수 있었고요. 이건 또 하나가 없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하는 제가 이제 정부에도 제안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이 나면 불에 의해서 사람이 인명피해가 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온 유독가스가 사실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가스 실험을 안 해요. 그 연기 밀도라는 걸 실험을 하는데 나무는 타면 연기는 많이 나거든요. 근데 나무가 타서 나오는 연기는 나무 속에 있는 수분이 타면서 어떤 일종의 수증기 그 다음에 목재는 아까 말씀드린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가 나와도 일산화탄소 외에는 다른 가스는 포집이 그러니까 이게 그
국제 회사기구에서 이제 선박용 기준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선박에 들어가는 건축자재는 우리 일반 건축자재보다 기준이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화재 안전 기준, 그다음에 거기는 이런 유독가스, 뭐 시아나수소, 브로마수소, 염화수소 해가지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보면은 이 시아나수소 같은 경우는 기준이 이제 140 이하가 돼야 되는 거죠. 굉장히 독하기 때문에. 근데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일산화탄소는 한번 조금 마셨다고 해서 사람이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목재는 이제 실험을 했더니 그죠? 전혀 검출되지 않은 걸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열 화재 안전 기준 아까 열 방출량 이런 것도 보면은 여기는 이제 제일 합격하기 힘든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 보면은 이제 그거의 한 10분의 1 정도. 그래서 그 선박용 건축자재로도 이제 무난하다 이런 확인을 했고요. 개발한 예, 그렇죠. 저희가 이제 개발했던 거, 약재 개발하고 처리를 한 제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나무가 길이가 길면은 속에까지 약재가 다 골고루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그냥 처리하는 목재. 그러면 약재가 끝에 부분에 잘 들어가죠. 그죠? 나무 가운데 오면은 약재가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죠? 처음만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고 이 부분은 불에 탄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 그 기준치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래서 보면은 이런 부분은 나무 여기 이제 그 2.3m짜리를 10cm 간격으로 끊어서 단면에 사진을 보면은 얘는 첫 번째 거나 이제 가운데 거나 이제 약재에다 저희가 염색을 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속에까지 얼마나 들어갔나 보기 위해서 저희가 염색약을 타가지고 주입을 했더니 얘나는 이 가운데 부분도 약재가 들어간 걸 보는데 이런 재료는 약재가 거의 이제 안 들어간 그런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재를 어떻게 균일하게 정해진 양을 넣느냐가 이제 핵심 기술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실내 습도 조절하는 그 기능성 건축자재 이제 개발인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건축자재 1제곱미터, 가로 세로 1제곱미터가 12시간 동안에 습기를 85g 이상 흡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12시간은 습도가 50%에서 75% 됐을 때. 그렇게 가혹한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습도 차이가 25% 조건인데 12시간 동안에 이만큼. 다시 반대로 습도가 75%에서 50%로 내려갔을 때 12시간 동안 자기가 먹었던 거를 다 내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되게 그 물 먹는 하마 많이 놓으시죠? 그러니까 물 먹는 하마는 물을 먹기만 하지 내보내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물 먹는 하마가 먹는 양이 얘보다 적습니다, 사실은. 물 먹는 하마 보통 한 500ml 정도 되는데 얘가 500ml가 그러면은 12시간 동안에 먹는 양을 계산해 보면은 이 양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1제곱미터가 아니고 요 교실 정도 하면은 지금 100제곱미터 이상 되거든요. 그럼 100제곱미터 따지면은 얘가 그 8,500g, 8.5리터 정도. 그럼 우리가 페트병 1.8리터짜리 적어도 5개 정도는 얘가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12시간 동안에. 그래서 근데 목재가 그 조습 기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오른쪽에 잠깐 보시면 우리가 보통 건강 습도라고 해가지고요. 사람이 가장 좋은 환경이 실내 습도 40%에서 70% 환경을 우리가 건강 습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환경이 곰팡이도 안 살고 그 뭐 바이러스도 활동이 좀 적어질 수 있는. 그래서 그 실내 습도를 그 40에서 70% 유지하는 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어떤 피부 질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내 습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 법으로까지 제정을 한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재료가 이제 그 우리 지금 이제 천정, 벽 보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건축 자재는 요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질 재료, 콘크리트, 세멘트, 석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합성 수지, 그 열 경화성 수지, 열 가수성 수지, 보통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요 벽에 있는 게 이게 일종의 그 SMC 같은 이런 수지라고 보시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속, 요거는 이제 서울 지하철 그 천정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서울 지하철을 가시면 보면 아시겠지만, 금속으로 해서 굉장히 강할 것 같지만, 제가 두께가 0.3mm입니다. 0.3mm. 그러니까 툭 치면은 다, 그래서 가서 보면은 다 찌그러들고 깨져 있고, 뭐 요새 이제 그 하는데 우리가 바빠가지고
사실 천정은 못 보고 그냥 땅만 보고 걸어가다 오는데, 사실 지하철 1호선, 2호선 천장 한번 보면은 아마 그 얼마나 들어온지 아마 깜짝 놀랄 정도로 이제 저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저런 부분을, 얘네는 지금 습도 조절 기능은 제로인 마감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습도 조절이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 습도를 잘 먹게. 근데 이제 실제 저희가 많이 쓰는 목재를 갖고 다 실험을 해봤어요. 이제 가벼운 나무, 편백나무, 뭐 호도나무, 단풍나무에서 무거운 나무 갖고 습도 실험을 했더니, 처음부터 12시간을 했더니 여기를 넘어야 한데, 우리 법이 12시간이라는 제약 조건이 있어요. 12시간 했더니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85g을 넘어야 되는데 했더니 다 한 40g 정도 선이에요. 그러면 그냥 목재만 갖고는 저걸 합격할 수가 없다. 그럼 목재가 그래도 자연적으로 한 40g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여기에 플러스 45g 정도만 더 먹게 해주면은 85g을 넘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처리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기존에 이제 뭐 흡음 뭐 이런 특허도 갖고 있던 거, 약재 주입 특허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해서, 핵심은 이제 목재가 습기를 빨리 먹을 수 있는 목재 표면적을 늘려주는 거예요. 면적을 늘려서 빨리 12시간 동안에 습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슬릿을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면적이 넓어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 합격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목재 뒷면에다가 습기를 빨리 빨아들이는 약재를 개발해서 이제 뒷면에다 바른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습기가 요 구멍을 통해서 요게 이제 습기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건조하면은 얘가 이제 습기를 내보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험 환경과 한 85g에 한 2배까지도, 잠깐만 물 좀 붓겠습니다. 알고 나면 모든 그 발명이나 특허나 기술이 알고 나면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것 같아요. 누구나 전문가들은 할 수 있는데 누가 조금 먼저 생각했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저도 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당연히 면적이 넓어지면은 빨아들이는 시간이 짧아질 테고, 그래서 저 뒷면에다 이제 한지나 부직포를 붙여서 습기를 빨아먹게 하고, 습기를 먹으면은 이제 곰팡이가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곰팡이가 안 쓰는 이제 곰팡이 처리제까지 같이 개발을 해서 출원했습니다. 근데 그 항균, 항곰팡이 처리하는 거는 특허가 오늘 나왔어요. 오늘 특허증 아까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그래서 이제 국가 신기술 등록하고 올 그 3월 달에 국가 혁신 우수 연구개발 혁신 제품에서 이제 우수 조달 등록이 됐던 이런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실내 이제 그 소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반 목재를 했더니 흡음률이, 이제 흡음 개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은 흡음률이 한 1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재료는 이런 재료는 우리가 반사 재료라고 해서 흡음률이 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벽에 저렇게 이제 홈을 좀 내준 게 반사 재료라 이제 흡음률이 0이니까 저기다 홈을 좀 내서 흡음률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흡음 개수가 0.15 이상 될 때 흡음재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목재를 갖고 했더니, 목재가 이제 어느 정도 있다고 해서 했더니 0.8%에서 한 10% 정도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 편백나무 갖고 실험한 건데, 그러니까 일반 마감재는 0이에요, 0. 우리 이런 0인데, 그나마 목재는 한 10% 정도 있어가지고, 목재는 소음 환경 개선에 좋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는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KS에 요거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0.3 이상인 자재를 개발하자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흡음률이 이렇게 높으면은 또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이거 완전히 그 방송실에 특수 음향실에서 얘기하면 저 벽에서 소리를 다 흡수해가지고 반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무실, 강당,
이런 데 필요한 흡음 개수는 그래서 C나 D등급 정도 되면은 그 충분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했더니 이제 이렇게 흡음 개수가 0.4, 뭐 한 0.6까지도 그 저 가공 처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간단한 게 소리를 흡음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를 해주면은 흡음률이 높아지겠다. 그래서 이제 흡음을 저렇게 이제 슬릿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좀 디자인적으로 배치를 하면은 길이 방향 이제 목재는 그 나이트의 방향이 있으면서 이제 섬유 방향, 뭐 길이 방향해서 선을 가로 세로 해준 따라서 흡음은 이쪽 방향으로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쪽. 그러니까 선을 이렇게 뚫는 것보다는 이렇게 뚫어주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소리가 이쪽 면을 통해서 흡음이 되니까. 그래서 흡음 율을 이제 타공 방향이나 개구율을 통해서 흡음률 뒤에다가 또 소리를 흡수하게끔 아까처럼 한지, 부직포 이런 걸 댔더니 흡음률이 또 높아지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런 디자인을 갖고 저희가 이제 시범적으로 이제 이렇게 패턴 아까 그 앞에 지금 위에 뭐 디자인은 3개지만 요 예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 3개를 가지고 우리가 벽에 시공한다 그러면은 그 방향을 바꿔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벽에 우리 타일 그 세라믹이라고 하는 걸 좀 대체해서 바꿔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그 방향만 틀어서 시공하면 연출이 이렇게 이제 좀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해서 이제 저런 부분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아까 그 건강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에 이제 곰팡이 방지 특성에서 이제 이런 곰팡이 방지를 위한 그 개발을 해서 또 결국 이제 약재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약재가 우리나라가 그 무슨 뭐죠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굉장히 그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강화가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곰팡이 방지제나 살균제, 살충제 할 때 유럽에서 친환경 인증 받은 제품, 일본에서 친환경 받은 제품도 올해부터는 우리나라로 못 들어올 정도로 우리가 이제 강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일단 그런 그 친환경 곰팡이 방지제 이제 이런 거 개발하는 게 이제 핵심 기술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개발을 해서 그 곰팡이 방지 그 흰개미 방지 이제 이런 기술을 이제 그 저희가 연구 개발하면서 그다음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사업화했던 과정을 저렇게 지금까지 뭐 기술 개발은 이제 다들 이제 분야에서 하시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품화 사업화 했던 거는 처음에 이제 연구 과제 뭐 받아서 수행하면서 이제 성능 평가하고 기술 개발하고 그다음에 뭐 논문 발표도 하고 보고서 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특허 출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인증을 받으면서 그 이제 건축자재는 봤더니 저는 처음에 뭐 특허 있고 그러면 사업화가 쉬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특허는 이제 시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체에 계신 분들이 아 교수님 이거 뭐 친환경 인증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했더니 아유 뭐 저기 뭐 녹색 기술 이런 거 받아야 되고 뭐 신기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수 조달을 해야 이거 됩니다. 그런 거에서 우수 조달이 뭔가 이제 그때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신기술 한번 받으려고 했더니 그 어떤 컨설팅 하는 업체가 1억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10년 전에 자기들이 그 작성해 주는데 한 5천만 원. 그 다음에 신기술이 확정되면은 사후 보상으로 한 5천만 원 요구를 해요. 그래서 신기술이면 근데 그때 중소기업 우리 전라북도에 그 기술인증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1억은커녕 1천만 원도 내기 좀 힘들어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 회사 포기하고 이제 제가 직접 이제 작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직접 작성해서 그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던 뭐 신기술, 녹색기술, 친환경 인증, 그 다음에 제일 받기 힘들었던 게 또 하나가 저 성능 인증. 저건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의무사항입니다. 그 조달 등록하기 위해서는 의무사항인데 정말 다닐 때마다 서류 심사, 발표 심사, 현장 평가 그걸 이제 하고 하나 할 때마다 서류는 뭐 한 2, 30가지씩 막 만들어서 작성하고 해서 이제 저런 인증을 받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수 조달 한다고 이제 조달 신청을 했더니 혹시 여기 우수 조달 이거 발표해 보신 분 있으세요? 우수 조달 발표를 하러 갔는데 한 열 몇 명이 쫙 심사위원들이 앉아 있어요. 근데 딱 갔는데 한 명도 저를 안 쳐다보는 거예요. 다 거기서. 근데 발표 시간이 5분이에요. 근데 이거 위원장이란 분이 발표하시라고 그러고 그랬더니 5분 됐다 가라는 거예요. 야, 그때 그 허탈한
이상해.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그 회사 사장님하고 같이 이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왜냐면 7시인가 되면은 그날 심사했던 점수를 다 발표를 해요. 그대로. 그러니까 심사위원 1번부터 10 몇 번까지 1번은 몇 점 줬는지가 나와요. 근데 딱 봤더니 심사위원 5명이 100점 만점에 빵점이에요. 빵점 다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한 9시쯤 되니까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아, 오늘 뭐 발표하셨죠? 뭐 하면서 조금만 더 잘했으면 되실 건데, 아, 뭐 컨설팅 저희한테 받았으면 좋았을 걸, 뭐 이러는 거예요. 야, 이거 뭐냐? 이거 봐, 이거 어떤 놈이 우리 떨어진 거를 다 알고 있는 거, 이거는. 그래서 이제, 야,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찬 거죠. 워낙 억울하고, 아, 이거 발표할 때부터 정말 그 준비하고 가서 한 5분 시간도 안 주고, 뭐 됐다고 질문도 안 하고, 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조달청에서 다음에 다시 한번 뭐 내주시면 어떠면서 이제 다시 이제 재수해가지고 이제 또 가서 발표해서 이제 합격은 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조달청에서 대략 자기들 합격 비율을 나름대로 좀 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100개 하면은 대략 합격 비율을 20% 이내. 플러스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이미 나름 대정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신기술 할 때도 그랬거든요. 신기술 전라북도에 있는 알도부터 조그마한 회사 갔는데 그날 발표하는 회사가 LG, 뭐 KCC 막 이런 회사. 떨어졌어요, 그때도. 근데 이제 산자부에서 이제 신기술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산자부 담당자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꼭 내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신기술도 한번 제수서 받고 그래서 현재까지 한 신기술 3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는 NET 받으면은 그 뭐 그때 뭐 뉴 엑셀런트 테크놀로지 해가지고 막 엄청 좋은 건지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실제 받으려면은 특허 10개보다는 더 힘든 것 같아요. 특허 10개 내는 거는 특허청에서 심사관들이 그냥 심사해서 그 뭐 소명 내지는 나중에 뭐 답변서 쓰고 그러고 이제 특허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는데 이 신기술이나 이런 거는 그건 내기 위해서 이미 특허는 나와 있어야 되고 특허 플러스 뭐 한두 개 더 있어야 되고 가서 이거는 뭐 발표, 서류, 뭐 심사 뭐 해서 그리고 정말 저것도 그 어려운데 그거만큼 뭐 대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수 조달 할 때는 옛날에 된다고 그랬는데 별로. 그래서 이제 저 등록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우수 조달 이제 등록이 됩니다. 이제 우수 조달 했더니 이제 그 조달청장하고 같이 만나서 그 증서도 주고 근데 우수 조달을 하게 되면은 그 금액에 상관없이 이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기업에서는 굉장히 선호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기간이 근데 또 그 3년밖에 안 돼요. 한 번 인증받고 3년. 그럼 3년 동안에 어떻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을 최고로 만들지 않으면은 3년 금방 가요. 처음 받고 나서 뭐 준비하고 뭐 광고 그리고 이제 아직도 그 공무원들이 이제 설계 시설직 공무원들이 우수 조달은 쓰고서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우수 조달도 우리 녹색 기술을 각 관공서 같은데 얼마 썼는지 연말에 그 쓴 실적을 몇 프로 이상 보고를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영업적으로 풀지를 못하면은 쉽지가 않아요. 그 뭐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상품화 사업부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처음에 일단 그 연구 과시하면서 공인 시험석도 확보를 해야 되고 저는 기술 이제 확보된 걸 기반으로 일단 이제 특허를 출원을 하고요. 이제 특허가 나오거든지 특허가 출원되면은 그 이제 관련 기업이 있으면은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전북대학교 이제 국가기관이니까 여기 이제 기술이전 계약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기술이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그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상품화 사업화를 그 진행을 하면서 이제 특허가 있어야 이제 이런 녹색 기술, 신기술 뭐 저런 부분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특허를 가지고 기업에서 이제 그 상품화하고 조달 제품을 올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그런 녹색 기술이나 뭐 신기술이나 그 관련 이제 제품마다 그러니까 건축자재 쪽은 현재 저는 이제 탄소 저장량 표시가 있으면은 그 녹색 제품으로 이제 녹색 기술, 녹색 제품으로 인정을 받기 훨씬 이제 수월합니다. 왜냐면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게 아니고 저장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 부분 이제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성능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시험은 전남 광주 쪽에서만 하게 돼 있어요. 건축자재 분야는 가서 보면은 저거는 의무사항이에요. 조달에 들어가려면 이게 없으면 접수 자체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갑질이 심해요. 제가 느끼면 심사위원들이 아무튼 정말 짜증날 정도로 이제 근데 이제 요새는 발표를
그 또 중소기업 사장님이 대표가 하게끔 법으로 의무화가 돼 있어요. 기술 발표할 때는 그 부득이한 경우 연구소장. 근데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사장님들이 본인이 다 개발하고 서류 작성하지 않은 한 발표까지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그게 허락되는 거는 사장님, 대표이사의 뭐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대신할 수 있는 조건이 이제 그나마 뭐가 되냐면은 그 정관에 등록된 등기이사 중에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럼 거기 갈 때 정관하고 등기이사 신분증을 가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등기이사, 사회이사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기업에서 들어와서 해달라고. 근데 이게 사회이사 이런 거 하면은 국정감사님 할 때마다 사회이사 서류 내라고 그러고 얼마 받았냐고 막 그런 거 하고. 근데 우리 그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사회이사한테, 대기업들은 사회이사 하면서 무슨 그 뭐 돈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 지역에 이런 중소기업들이 사회이사 있다고 그 월급 주고 수당 줄 수 있는 정도 회사가 저희 쪽 목재 쪽으로 없어요. 가서 무료봉사 뭐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이사 되니까 그냥 계속 그냥 그런 불편한 점도 있는데, 그래서 그거 하면서 이제 가서 발표를 이제 대신 합니다. 이제 쓰고 발표하고 어떤 한 10몇 년 동안 그렇게 다녀서 성능 인증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기업의 목표가 아무튼 우수조달 되는 게 핵심이라서 지금 우수조달을 저렇게 3개 저희가 맨 처음에 2019년인가요? 그때 하나 받고 2021년 2년 하나 받고 올해 지금 저기 마지막에 얼마 전에 받은 거거든요. 올 4월 2일 날 한 2달 전에 우수 제품 이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기업이 이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 전북대학교하고 이제 협약한 기술 이전 계약서에 따라서 그 매출이 생기면 매출에 대한 이제 경상 그 기술료 로얄티를 이제 내게 됩니다. 로얄티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기술료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들어가고, 그럼 이제 산학협력단에서 그 발명자들한테 발명자 보상금이라고 해서 또 저희도 이제 또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업하고 기술전 하면서 회사 매출액이 전라북도에서 중소기업 정도 하려면 100억 정도는 되면은 나름대로 이제 충분히 그 성장하니까 100억 할 때만 참여를 하겠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도 있지만 100억 정도 해야 학교의 기술료 한 1억 5천 내거든요. 매출의 한 1.5% 정도 저는 이제 그렇게 돼 있어서 1억 5천 내면은 거기에 이제 발명자 한 50% 정도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한 6, 7점 받으면은 아, 예, 선생 그만둬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매출이 그만큼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냥 뭐 몇십억 대에서 그 100억 이상 넘어가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고비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개발해서 이제 매년 이제 학교에 기술료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술료 들어오면은 저도 이제 거기서 일정 부분 이제 그 인센티브도 받고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뭐 각종 뭐 저렇게 뭐 그런 거 기술료 들어왔다 뭐 했다 해서 그 언론에도 보도가 되는데, 제가 그 난연목재나 이거 개발할 때는 정부 연구비를 받아서 한 게 아니고 그냥 해봤거든요. 이거는 될지 안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서 성공하니까 그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서 사실 홍보나 광고 같은 거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국가 기관에서 좀 받으면은, 받아서 성과가 있으면은 그 기관에서 알아서 막 홍보도 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받을 수 있으면은 그런 어떤 R&D 지원해주는 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게,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나는 안 받아도 이 연구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뭐 조금이라도 받아서 같이 걸어서 해놓고 나중에 이런 성과가 있을 때 해주면은 막 알아서 거기서 보도자료도 내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 한 4가지 화재 안전, 습도 조절, 그다음에 흡음, 뭐 곰팡이 방지 이제 관련해서 냈던 이제 현재 이제 그 뭐 특허나 뭐 이렇게 이제 상표 뭐 디자인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쭉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인증, 뭐 신기술 인증, 뭐 녹색 기술에서 이제 인증해서 뭐 이렇게까지 이제 그 진행을 해서 이제 기술전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방금 말씀드렸던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신기술 받고 우수조달 등록되니까 그 이제 연구비 지원했던 기관에서 저희 돈 내고 한 게 아니고 막 방송에 여기저기 이렇게 이제 뭐 방송 자료도 해서 뭐 우수 기술 해가지고 뭐 인터뷰도 하고 방송에 보도도 되고. 아이고 시간 관계상 통과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최근에 나왔던 거 하나 있어가지고 이걸 한번 드릴까요?
잠깐만. 예. 요즘같이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겨울철엔 화재 위험이 커지기 마련인데요. 화재에 취약한 탓에 사용의 제약을 받아온 그냥 건축 뭐 재료가 시간관계상 있습니다. 그냥 이것도 그냥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목재. 예. 그런데 불에 그래서 잘 타지 않은 목재가 있다. 요게 이제 그 놀라운 저희가 이제 현장을 뭐 특허 지금 신기술 만나봅니다. 목수기술 우수조달까지 된 제품인데 이제 가장 최근 거 이제 하나 있어서 그 전주 불에 혁신도시에 잘 타지 않은 가면은 목재가 그 있다는 가온체육관이라고 놀라운 소문을 듣고 그 그렇게 현장을 나온 찾아 체육관? 지난해 나온체육관 왔습니다. 있습니다. 그 나온체육관 그 실내 벽에 보시면은 그 여기서 볼 때는 사실 별로 안 이쁘게 나오지 그죠? 실제 벽에 보면은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디자인으로 이제 타공이 돼서 그 한 게 아니고 저거는 뭐 저희가 영업하고 누가 해서 한 게 아니고요. 전혀 모르는 건축사가 설계를 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달 등록 이런 거 알고서 그거 해서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제품을 설계 반영시켜서 그 전주시에 이제 그 저 기술전 했던 업체가 이제 납품해서 이제 시공은 그쪽 저희 건축 설계서 아는 데서 거기서 시공을 한 건데요. 아마 우리나라 벽 마감재 중에서 거의 제일 비싼 제품 아닐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이라서 이런 게 기술 개발에 좀 목적이 그다음에 우수 조달돼 있기 때문에 계약할 때 금액을 하나도 깎지 않고 그 금액 그대로 다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뭐 관공서니까 뭐 돈 뭐 그죠 결제 뭐 확실하니까 그래서 저도 가서 저도 혁신도에 살거든요. 가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봐도 아 요거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것도 이제 그 전주 군산 교육문화관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벽면에 이제 그 새로 다 이제 그 방염, 흡음, 습도 조절까지 다 이제 돼 있는 그런 마감재.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저희 뭐 초등학교 그 지금 위에하고 오른쪽으로 돌면 세 군데는 그 전주 교대 그 작년 재작년에 그 뭐 제2 학생회관 그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교대에서 설계 반영해서 그 납품한 그런 시공 현장인데 가서 보면은 우리하고 틀려요. 왜냐면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무가 아니고 뭐 플라스틱 필름지 붙인 거고 여기는 이제 실제 목재고 그래서 좀 이제 사진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게 더 사진 잘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들어가면은 그 이제 좀 환경이 냄새가 좀 다른 그리고 이런 데가 이제 어디 유치원 그래서 지금 산림청 같은 데서는 그 학교 교실 그 목재 친환경 목재 그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데도 매년 좀 바꿔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근데 전라북도는 지원을 안 해 신청을. 저도 이제 산림청구 심사위원이라 가서 우리 지역에 한두 군데도 좀 주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국가에서 1억을 주면은 지자체에서 1억을 매칭 펀드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전라북도가 좀 그런 면에서 좀 예산이 좀 딸리는지 그래서 전에도 한번 심사 갔다가 전라북도는 하나도 없어서 못 주고 그래서 대구 하나, 그 전남에 하나 그래서 하나씩 더 두 개를 주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데가 지금 맨 위에 왼쪽이 그 유치원 이제 국공립 유치원 같은데 이제 목재로 다 바꿔주는 사업을 1년에 16군데 정도 각 지자체가 하나씩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했던 상황인데 대전에 있는 데였었는데 그 시공하기 전에 가서 보고 시공한 후에 가서 봤는데 저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야 굉장히 좀 보람을 한번 느꼈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가 지금 바꿨던 그러니까 제가 바꾼 게 아니고 이제 그 기술위원회 해왔던 기업에서 이제 설계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파를 진행하고 있고 아무튼 시간 관계상 뭐 다들 바쁘신데 원래 좀 이제 원래 2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좀 오버가 돼서 죄송하고요. 혹시 그냥 뭐 그냥 그 목재라는 게 우리 누구나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라 그래서 그 아마 뭐 아주 전공 깊숙한 거 하면 재미없었겠지만 그래도 요거는 그래도 뭐 이해하시는데 좀 더 쉽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뭐 질문하실 거라든지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조금 됐지만 작년에 이제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고 들으신 우리 원우 분 중에서 유진 조경을 운영하시는 우리 24학번으로 다시 박사과정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대표님이 기술 이전을 해가셨어요. 아까 지금 여기 아마 그렇게 해가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MOT 학과에서 최초로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전북대학교 교수님의 기술을 이전해간 사례로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 강의 자체가 그런 어떤 획기적인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혹시 뭐 본인 기업에도 저 기술이 필요해요 이런 게 혹시 있는 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그런 기업이 있나요? 그러니까 참고로 인정 기관도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식품 패키지에 대한 제일 무서운 분들이 그런 분들이죠. 제품들을 인정하는데 목재는 좀 관련이 없나요? 신양 상사는요? 아, 목재는 또 안 다루나요? 저기는 수전 쪽만 하세요? 수전 쪽으로? 요즘 보면 저희 집도 이제 그렇고 편백나무로 이렇게 둘러져 있으면 한 3개월 정도는 냄새가 나는데요. 3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냄새가 싹 없어지는 이유가 왜 그런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보다 약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휘발성 성분이 아까 이제 콘크리트도 시멘트 독 뺀다고 하듯이 그 날라가 좀 빠지는데 그 목재 향은 습도가 높으면 향이 많이 나고요. 건조하면 향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향이 좀 나고 겨울철에는 안 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나는데 내가 거기 사는 사람은 사실 그 냄새를 못 맡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해 보려면은 거기 약간 이제 뭐 물걸레를 발라본다든지 스프레이를 한 다음에 맡으면은 다시 향이 나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가 그 전체적으로 뭐냐면은 강한 거, 진한 거 이런 거 좋아해요. 편백나무 향이 너무 진하면은 아까 보면은 향을 맡으면은 이 향이 사람의 활력을 증진시켜 주거든요. 그 활력이 증진된다는 거는 에너지가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림욕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산속에 아침에 숲속에 그러니까 낮에 햇빛 날 때 말고 아침에 좀 이슬이 왔을 때 들어가면 향이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소나무 숲을 오전에 숲이 그러니까 이슬이 좀 있을 때 딱 들어가면은 뭔가 청량하면서 냄새가 첫 번째 딱 맡을 때 아 상쾌하다 딱 느껴요. 근데 다시 맡아보면 안 나요. 그게 우리가 농도로는 한 2ppm 정도 합니다. 2ppm 정도가 사람의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하는 데는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딱 했는데 냄새가 많이 난다는 얘기는 2ppm보다 무조건 높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방향제니 향수니 뭐 이런 그 자동차 뭐 방향제 이런 게 은은하고 약하면은 안 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자꾸 진하고 강한 걸 해놓거든요. 진하고 강한 거는 근데 그게 천연 향이면 괜찮지만 우리 자동차에 있는 무슨 커피 향이라든지 이런 뭐 오렌지 향 이런 게 천연 목재 아니 천연 식물에서 뽑은 게 아니고 다 화학약품 섞어서 한 거거든요. 혹시 오늘 가셔서 되게 그 우리 디퓨저 당연히 이렇게 놓으시잖아요. 그럼 인터넷에 디퓨저를 검색하시면은 디퓨저에 들어가는 편백나무 뭐 방향제 무슨 뭐 장미 뭐 쫙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에 우리 한 100ml짜리 요게 한 10만 원 목재 편백 같은 경우는 1리터에 한 50만 원 하거든요. 그럼 이게 천연이에요. 근데 가서 보면은 1리터에 2만 원, 3만 원짜리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천연 물질이 아니고 다 화학약품을 써서 만든 거니까 향기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런 향 안에 그런 유독 성분이 들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몇 개 디퓨저 보니까 쫙 근데 천연은 가격 보면은 확 나요. 근데 편백 향이 많이 나는 게 절대 바람직하지는 않다. 저는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뭐